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 보셨습니까? 네. 아유, 풀로 봤어요. 아, 풀로 보셨어요? 예. 그 3시간짜리를? 예. 와. 2배속으로. 아, 2배속으로? 예. 아, 저야 뭐 당연히 봤지만 의원님 예. 바쁘실 텐데. 예. 아니, 근데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는 이런 생중계 방송 계속 보다 보면은 예. 아, 영역별로 어떤 게 이슈고 어떤 게 문제고 그래서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번 부동산 그 국민 토론회에서 큰 네. 관심을 보인 것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그 대통령과 이광수 소장의 그 티키타카가 아닐까 예. 싶은데, 이광수, 그러니까 광순의 복덕방을 운영하는 이광수 씨가 그 4가지 부동산 정책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예. 대통령도 좀 새롭고 신박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크게 보면 이광수 씨가 제안한 게 대출 구조 조정, 그리고 양도세 감면 혜택 제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총량 규제, 그리고 규제 지역 철폐 등입니다. 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구조 조정. 그런 차원에서 제가 4가지 정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아니면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 이거죠. 기존에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그 신규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예.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대출자에게도 대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럴싸한데 쉽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실제로 그 제안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대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내 집 마련해야 되는 서민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그 타임라인 안에 들었기 때문에 네. 계속 기득권화 될 수 있는데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그 배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탈감이 있는 건데 똑같이 규제를 해서 뭐 LTV든 DTI든 DSR이든 이런 것들 규제를 좀 하자라는 예. 의도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하는 뭔가 제안으로 보이긴 하지만 방법론에서 가능하겠느냐 상당한 저항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왜냐면은 이미 대출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얼마 기간 동안에 얼마를 대출 받겠다라고 이런 것들이 이미 약정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소급 적용해서 이것을 대출을 또 규제한단 말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 어떤 대출을 받아서 어떤 내 집 마련을 할 건데 이런 타임라인들이 다 계획이 있고요. 사실은 내 집 마련하는 게 1, 2년 만에 후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2, 3년 이상 또는 5년 그 이상으로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서는 대출을 받고서는 그거를 갚아가는 과정에서의 그 목돈을 마련해갖고 이제 집을 마련하게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꿈을 또 박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이게 과연 가능한 방법론의 방식이겠느냐. 그러면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기대출자들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에는 대출 금액이 금융권에도 한도가 있다 보니까 예. 이전에 대출한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사람들한테 어려워진 거잖아요. 진입이 대출이. 어렵고 예. 차단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옥죄면서 이쪽을 좀 풀어주자라는 게 사실은 이 제도의 제안의 그런 목적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방법론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무래도 이게 모든 제도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타임라인을 가지고서는 과거에 했던 사람과 신규에 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완벽한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제도를 검토하다 보면은 이제 관료들이 상당히 골머리 앓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정리를 하면 신규 대출자가 돈을 받고 싶어도 은행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기대출자의 그 대출 규제를 하면 돈이 풀리니까 신규 대출자가 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현실적으로 기대출자의 반발이 클 것이고 그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방향성에 아이디어는 괜찮은 있어서는 것 같고. 기존에 네. 하여튼 간에 투자, 투기 이런 사람들의 대출은 잘 나오던 그런 과거의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제한을 하고 새롭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 요즘에 전세나 뭐나 이 내 집 마련할 때 목돈이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결국에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월세 하면은 어디 가나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매달 그 혈세라고 하는 것들이 막 빠져나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예. 젊은 사람들한테는 월급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받는다 그래도 그 돈으로 다 월세
그 월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피 같은 돈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든 간에 조금 더 정부가 이런 세제에 대한 부분, 금융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메시지에서는 일관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한 게 양도세 감면 혜택 제한.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1회로 제한하자,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는 지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쵸. 큰 문제가 없으면. 근데 이광수 씨는 생애 한 번으로 제한하자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남발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컨트롤을 하자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봤을 때 장기주택 양도세 감면이라고 해서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서는 그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기는 그렇죠. 해요. 그렇긴 한데 이게 과거에서는요 사실 양도세가 되게 많이 허용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사실 임대 사업자에게는 사실은 양도세 감면에 대한 혜택을 이제 일몰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는 혜택을 못 받게 됐는데 그 이전에 진입한 사람들은 여전히 혜택을 다 받고 받았죠. 예. 예. 그리고 2015년에도 준공공임대 주택 등록을 한 사람들은 또 이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뭔가 발 빠르고 손 빠르고 머리 빠른 사람들이 이걸 부동산을 가지고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는 과거의 그런 임대 사업자들은 뭔가 다 혜택을 받았죠. 다 예. 혜택을 받고 여러 번 혜택을 받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내 집 마련 한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도세에 대해서는 한번 하는 게 공정한 거 아니냐. 그런 순수한 사람들한테 한 번 하는 거고 계속 집을 갈아타면서 집을 이사 가고 계속 그러면서 큰 집으로 부풀려 가고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혜택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도 뭐 나름 일리 있는 그런 공정성에 있어서는 누구나한테 한 번씩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긍정일 수 있긴 한데 청년들은 또 좋아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부동산의 꿈은 처음부터 큰 집을 한 채를 투척해갖고 사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1회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면 예. 다들 처음에는 작은 집으로 시작해갖고 약간은 이제 또 이제 경기도권으로 시작했다가 수도권에 이제 서울로 진입했다가 이제는 또 이제 코어로 진입하고 그러면서 계속 돈을 벌면서 이렇게 집을 커 나가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긴 한데 한 번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작은 집에 대한 양도세는 또 너무 작은 세제 혜택이잖아요. 나중에 큰 집을 할 때 한 번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더 베네핏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조차도 처음에 영세한 사람들한테는 한 번 주면은 그거는 작은 혜택이고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 번 주는 거는 또 큰 혜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가 이거 횟수를 조금 더 1회가 아니라 2회, 3회로 늘리는 건 어떠냐. 아니면은 내가 이 카드를 제한된 카드를 세제 혜택이라는 카드를 사용할 때 어느 타임에 쓸 수 있도록 좀 선택을 기간을 유연하게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한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하여튼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유시장의 논리는 그 존중을 하면서 적어도 계속해서 여러 번 집을 부풀려 가는 사람들이 계속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그 혜택을 주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한 것들을 너무 남발하지 말자는 메시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재건축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이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의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만 가구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먼저 하느냐. 공공 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이광수 씨의 세 번째 제안은 재건축 재개발 총량 규제.
근데 이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눴어요. 그러니까 네. 이광수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재건축을 지금 어떻게 보면 완화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마다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을 어떻게 보면 멸실, 이게 철거하는 거잖아요. 예, 예. 철거를 하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버리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논리대로라면 약 30만 채의 주택이 갑자기 사라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폭등할 거다라고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총량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게 이광수 소장의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해서 공급량을 늘리자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예. 공급 확대가 담보가 돼야지 뭐 세제를 건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규제를 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성공적인 그런 부동산 정책으로 갈 것인데 지금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오세훈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니즈가 높은 곳이 강남이에요. 주로. 강남? 예. 예,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도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게 속도전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재건축, 재개발했을 때 그 수익이 확 올라가는 것들이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이 너무 이게 뜨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북이나 강남이나 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그래도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이런 정책들을 배려한다 그러면 강남이 그 이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광수의 그 문제 의식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총량 규제를 해가지고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나 여러 가지 속도전으로 갈 때도 실제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얼마나 공공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그래서 허가를 내더라도 그리고 총력을 가하더라도 조금은 공공성이 확대되는 그런 지역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까지 옥죄는 부분이 총량제로 간다 그랬을 때는 또 사회주의 것이다. 이런 또 그 부동산 시장에서의 비판들이 상당할 거거든요. 예. 때문에 현장 정황을 극복하고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건 결국에는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나 여러 가지 중앙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포지티브한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예. 네 번째는 규제 지역 철폐. 네 번째는요. 규제 지역을 없애야 됩니다. 왜 어떤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사면 대출도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는데 왜 어떤 지역은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옆 동네로.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없애고 전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투기로 살 때는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죠. 이 문제가 왜냐면 갑자기 동탄 지역에 집값 오른다고 가만히 있다가 규제로 하니까 시장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철폐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규제 지역을 아예 없애고 전체적으로 이게 바로 공정한 거죠. 왜 옆 동네에는 규제했다고 그래서 나는 못 사고 그 시차에 따라서 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특히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 이게 중요한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규제하자.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 지역을 투기니까. 특정 지역으로 해가지고 점점 늘어났잖아요. 처음에는 강남 3구, 4구 하다가 그 다음에 서울 전체를 묶고 그러다가 또 이제 바로 그 옆에가 이제 집안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화성 동탄까지도 결국 올라가는 풍선 효과를 지적하는 예, 거잖아요. 계속 하나씩 한쪽을 확대하는 누르면 식으로 다른 쪽에 했잖아요. 나오고 그러니까. 예, 이런 부작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전체를 다 투기 해버리자. 목적은 예. 다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방에서 사실 아파트가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집 한 채 갖고 있어도 계속 손해보는 그런 구조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매를 내놔도 사실은 이게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이 수도권이랑 되게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사실은 그렇게 묶자라고 하면은 지방에서 볼멘 소리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투기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기 묶어버리면 지방에서 지금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동산의 문제는 수도권의 쏠림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교육이든
아니면 부동산으로 인해서 수익을 받든 그다음에 경제의 모든 인프라들이 다 여기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규제 강화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5극 3등처럼 지방 분권화를 시키고 어떻게든 그 수도권에 집중되는 거를 풀어가면서 이 부동산에 같이 연동해서 가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은 아주 보편적이고 필요한 그런 인식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수도권 그 부동산 문제를 잡자고 전체의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규제 강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또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부동산이 모든 제도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부작용이 커질 수는 있는데 부동산이 특히 그랬잖아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주 현명하게 핀셋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과 형평성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선제적으로 과하게 가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부분 그리고 투기 목적인 사람들부터 잡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가면서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는 경우에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우리 진 이유도 한강벨트에서 확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의 시민들이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고 특히나 이런 종부세나 이런 세제를 건드리는 거에서 매우 첨예한 부분이 있긴 한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야,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의 고가 아파트 갖고 있으면 실거주자더라도 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집에 들어가야지 이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보다는 그런 공론화 작업을 계속하면서 어디까지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적정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년에 서울시 보궐선거가 열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또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또 다음에 보궐선거에서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또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이번 그 이광수 소장의 제안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고 공감이 가는 지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이게 뭐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을지 몰라도 어쨌든 발상이나 이런 거 아주 새로운데 대출 구조 조정에 예를 들면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춘다고 하는 건 시행하고 있죠. 네네. 그 제가 전에 SNS에 한번 얘기를 해서 뭐 똑같은 문제의식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청년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도 부모 세대, 기성 세대들은 이미 다 성장의 그 기회의 과실을 다 누렸는데 지금 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거 다 기득권화된 거죠, 기성 세대. 그 문제는 또 일리는 지적 같고 양도세나 이거를 생애 이대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이제 활용하거나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총액으로 여러 차례 이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그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핀셋형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는 이제 좀 따져봐야겠죠. 이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근데 어쨌든 대통령은 특히 그 대출 구조 조정 그리고 양도세 혜택 제한 그리고 총량 규제 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라라고 검토 예. 지시를 했습니다. 예, 아마 검토 지수하면은 이거는 이래서 어렵고 이건 이래서 어렵고 이거는 이미 검토된 건데 이거는 예, 뭐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고 이런 검토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안 사실 되죠, 근데. 살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니 뉴스공장에서도 사실 이 이광수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을 한 거잖아요. 예. 토론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취지는 너무 예뻐, 착해, 그리고 신박해.
그러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많은 그 우려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광성 복덕방이 워낙에 인기 있는 이유는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이 부동산 갖고서는 정말 그렇게 수익 올리는 나쁜 사람들 그거에 대한 게 있고 정말 내가 집 하나 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탓하는 그런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수요자한테 작은 집이라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후진 집 말고 그래도 적당하게 행복하게 깔끔한 집에서 내가 통근까지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광수의 시각들이 매우 새로웠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을 조명해보고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김어준 뉴스공장을 보지 못했는데 의원님 예. 말씀에 따르면 대통령 대토론 다음 날 김어준 뉴스공장에 이광수 씨가 출연을 했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들도 신박한 아이디어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좀 이것저것 따져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나 보군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뉴스공장에서도 몇 번 더 부동산 갖고 토론을 하자. 왜냐하면은 이게 부동산에서 큰 틀에서 방향성은 지금 잡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세제를 얼마나 어떤 기준을 올릴 건데. 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금융도 어디까지 규제할 건데, 어디까지 풀어줄 건데,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고심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보유세 관련해가지고 초호화 주택의 기준을 만드는 거, 그리고 보유세 강화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패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의견을 되게 묻고 그걸 반영하려는 노력이 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보유세 강화하는 그 제도는 정말 인기 없는 제도입니다. 라고 예. 어느 패널이 얘기하니까 너무 공감되는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하셔갖고 정말 그 비인기 그리고 저항을 극복하면서라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언젠가는 터질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조금 건드려갖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명심이 있으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예. 보유세 3배로 늘어나면 폭동 일어날 거다. 그런데 이대로 예. 놔두면 언젠가는 터진다. 예.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그런 때문에 현실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예.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제대로 검토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으로서는 유튜브도 그렇고 많은 그런 방송 미디어도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얘기해 주는 게 정책 반영도에 매우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 예. 라는 면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토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